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자,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굵직굵직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 분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수혜주와 그리고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가 금리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고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고용지수 발표가 남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8월을 한번 돌아보고 나서 9월은 어떤 종목군이 움직일 수 있을지, 또한 현재 코스피라던가 움직임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 다시 한번 반등할 수가 있는지 오늘 이슈 시간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글로벌 시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시장이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만 미국 시장과 많이 커플링돼서 연결이 돼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미국 시장의 특징이 보자라면 러셀 2000 지수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러셀 2000이 어떤 거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형주를 포함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로 치자라면 코스닥 같은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지만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어제 다우랑 나스닥 S&P는 한 0.2포인트 정도의 하락이 좀 나와줬습니다. 보합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흐름을 좀 살펴보자라면 유럽 증시 강세로 상승 출발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란의 석유 장관이 연말까지 생산량을 증대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가 하락이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오펙이 합의가 좀 도출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석유 장관들, 이란이라든가 사우디 석유 장관들의 이 노이즈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봐요. 의미 없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기싸움을 조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피셔 연준 부의장이 계속해서 좀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죠. 지수가 올라갈 듯 하면 금리 인상 발언을 해서 조금 막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완전 고용에 접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보다 크게 개선된 100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어떻게 됐죠?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면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운 원리는 당연히 지표가 좋게 나오면 지수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표가 잘 나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 혹시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가 생겨서 투심이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면서 지수가 내려가는 분위기. 지표가 잘 나오면 오히려 지수가 내려가는 분위기가 아마 9월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 낙폭 확대가 됐지만 반면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자, 금리 인상 포인트가 진행되면 될수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연방기금 선물시장에서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한 27% 정도로 잡혀지고 있고요. 12월 같은 경우는 58%.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9월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포인트가 굉장히 작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2월 같은 경우는 57%, 58%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9월 금리 인상, 12월 금리 인상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중간고사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패닉이 빠지겠죠.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는데,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9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습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역시나 9월 금리 인상이 굉장히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코멘트를 통해서 확률을 조금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30일 이동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소형 러셀 2000 지수가 상승해주고 있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중심의 낙폭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종목군 살펴보자라면 소매업체가 부진하게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소매업체는 실적 부진 우려로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의류업체죠.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0%가 내려가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부진 발표와 향후 전망도 하락을 하면서 조금 세게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백화점 기업이지만 한 2% 하락, 갭 같은 경우도 4%. 그러니까 아베크롬비와 갭 같은 경우 내려가는 움직임 보자라면
매출 포인트, 즉 소매업체가 사실 나쁜 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2016년, 15년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라면 지금은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받고 좀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 보여지네요. 자, 얼방 같은 경우도 한 2% 정도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소매업체 매출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유럽 반독점 당국이 애플 정부에 140억 유로의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뭐 항소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마이너스 한 0.7포인트 정도의 약한 하락이 조금 보여지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은행주 같은 경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포인트. 그러니까 연방예금보험공사가 2분기 은행 신용은 신규 주택 융자 증가에 힘입어 1.5%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2분기 이익 같은 경우도 1.4포인트가량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투자 심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현재는 웰스파고 한 2% 상승 나와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전부 다 한 2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모습. 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뭐 KB금융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은행주가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현재 모습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금융주의 상승 포인트가 9월에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 제가 조금 있다가 이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항공주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CEO 교체 및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죠. 자, 사우스 웨스트 같은 경우도 노조와의 협상 타결을 상승해주고 있는데, 자,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2% 정도 올라갔고요. 델타 항공, 자, 많이들 알고 있죠.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8%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가 움직임 보자라면 국내 같은 경우도 요새 어떻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6월 달부터 반등 나와서 7월에 급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역시나 글로벌 차원에서는 전부 다 항공주의 강세가 눈에 띄인다. 역시나 여행객들이 계속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취업률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 마인드, 특히 유가 또한 내려가기 때문에 항공료, 그러니까 유류세 부담도 조금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어제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서 리스크 해소 포인트로 인해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조금 깊어지면서 오늘 대한항공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 항공주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특징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은행과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독일이 한 1%가량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랑스, 이탈리아도 올라갔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의 하락이 나와줬는데, 자, 유럽의 중심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자동차, 금융입니다. 대표적인 제조업체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가 혹은 IT 같은 경우는 미국과 아시아가 강세지만 유럽은 독일차 유명하죠.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제조업의 포인트가 되고 금융 같은 경우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런던이 뉴욕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 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금융과 자동차가 두 축이 가장 강한 포인트가 되는데 독일과 영국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 이탈리아 올라가는 것도 역시나 은행주와 자동차주의 강세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자, 어제 도이치뱅크가 3%, 그리고 코르메츠방크가 한 2% 정도, SHBC 같은 경우도 1.9%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 그러니까 수출 개선 기대로 자동차주도 올라가고 있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 포인트가 촉매제가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자, 유럽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금융주의 상승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탈리아가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올라간다라는 건 현재는 위험자산군으로 돈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국내 증시에도 나쁜 영향은 아니다.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고 자, BMW 같은 경우 한 2% 정도, 폭스바겐도 한 1.9%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주도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주 같은 경우는 부진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품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자, 앵글로 아메리칸 같은 경우 조금 내려가는데 글렌코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 등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특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지금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미국 증시도 살짝 조정받았지만 역시나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란 석유 장관이 올해 말까지 40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장관은 얼마 전에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원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펙과 비오펙 국가 간의 협상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진행된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기싸움을 벼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들의 손실은 좀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떤 협의가 도출될지 결국에는 우리가 유가 관련된 이슈 시간 알아봤지만 공급적 측면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적 측면은 조절할 수가 없어요. 공급으로만 조절이 들어갈 텐데
결국에는 유가, 저유가 기조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흐름은 결국에 모든 포커스는 9월 금리 인상에 맞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제가 이슈 시간에 한번 이따가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국내 증시 넘어가서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한번 넘어가서 현재 코스피 지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살짝 하락을 나와주고 있는데요. 1포인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한 0.05%의 하락 포인트 나와주는 모습. 자, 지금 보합권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기관이 한 160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와주는 모습. 자, 개인 매도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런 포인트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로 좀 다시 돌아가서 보면 2030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고점 부근에 돌파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지지대가 되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분봉으로 조금 들어가 보자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작돼서 좀 보합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종가 부근에서 저점 붕괴가 되지 않으면서 받쳐주는 모습 나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2030포인트만 지지가 된다라면 언제든지 한번 반등이 나와도 이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인데 종합주가지수가 몇 포인트에 마감이 될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특징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특징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국항공우주가 특징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방산주 종목군 중에 들어가죠. 매출 같은 경우도 매달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도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에 만들어졌고요. 올라갈 만한 포인트.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외국인이 상반기에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자, 지금 흐름 같은 경우는 어제 의미 있는 고점 돌파가 나와줬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순 매수가 굉장히 들어와주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자, 한번 차트 흐름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어제 7%가량이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대금이 1,300억 정도가 동반이 되면서 나와줬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매수를 무식하게 했는가 보면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43만 주 그리고 기관이 28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자, 지금 외국인 한 달 동안 매수했지만 가장 많이 한 게 10만 주였는데 어제 굉장히 많은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지금도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모습 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들어올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계속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고점 포인트까지 91,000원 내지 2,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을 만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주고요. 그리고 모멘텀이 들어와주죠. 그리고 지금 대선주자, 미국의 대선주자들 또한 계속 방산주 관련 모멘텀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미군을 철수하겠다 혹은 미군 유지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까 돈을 더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마 11월 대선까지는 미국 대선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이 들어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5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종목군이지만 아마 향후에 9만 원 이상까지 열려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한 9만 1,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의 흐름이 어제는 좀 받쳐줬지만 오늘 또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3포인트가 하락을 하면서 한 0.05%가 내려가고 있는데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점 포인트를 좀 지지를 못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지금 수급을 살펴보자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자, 개인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드리지만 개인 매수가 들어와준다라면 하방을 받쳐줄 수급 세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기관 양매도 오늘도 역시나 개인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언제 개인의 매도가 좀 들어설지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차트로 보자라면 지금 자리는 1차적으로 이 라인이죠. 자, 680포인트가 붕괴돼 내려가고 있는데 하단 조금 더 세게 밀린다라면 저는 자, 지금 보면은 65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모습이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좀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고 분봉 상태로 보더라도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자, 계속 밀려줍니다. 상승하기보다는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하락 밀려주는 모습. 자, 우선 25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 수익 어느 정도 마련하고 보수적인 관점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별 종목군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군이냐면 철도 관련주라든가 중국 관련주로 모멘텀이 들어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 보시면서
개별 종목군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재생에너지군이라던가 혹은 영유아 관련주, 철도 관련주, 중국 관련주 모멘텀만 받아 움직입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 이제 안철수 씨가 대선 테마 주를 좀 끌어가고 있죠. 대선 테마 진행을 하면서 반기문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에 대선 테마주로 돈이 들어가는 모습. 자, 이렇게 몇몇 특징 종목군을 제외하고는 코스닥 종목군들이 좀 내려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오늘 특징주 가져온 종목이 스텔플라워입니다. 자, 스텔플라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걸 특징주로 가져왔냐면 이런 종목군을 진입하면 안 된다. 어떤 종목군을 진입하면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자, 스텔플라워 같은 경우 내려가는 이유가 유상증자 모멘텀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283억 원의 유상증자가 내려와 주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들어가면 올라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좀 구분해 드리면 대규모 유상증자는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500억짜리인데 유상증자가 280억이 들어가요. 50%의 지분이 들어가면 물량이 그만큼 희석이 되는 거죠. 대규모 유상증자고 오늘 지금 20%까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만 모자라면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 동반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죠? 돌파 후 눌림 패턴 보여주면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오늘 악재 포인트 나와줬는데 사실 털어낼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전부 털어냈다라고 흐름이 좀 보여지고 이 기업을 조금 보면 스텔플라워고요. 자, 기업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자 포인트를 보면 2013년부터 어떻게 되죠? 100억, 200억, 300억 적자 포인트가 매년 증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영업이익 또한 매년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접근할 때 2년 이상 악재,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적자가 난 기업들은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은행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뭐 제가 장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3년 연속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겠죠?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신용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단기순이익 적자가 3년 동안 본다라면 우리가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대규모 유상증자라던가 혹은 감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몸으로 치자라면 돈을 벌지 못하라는 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보여져요. 현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항상 동맥경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이상 증세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 피라고 본다라면 피가 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언제나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런 악재를 우리가 받아내지 않으려면 갑자기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에 진입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적자가 진행되는 종목군은 피하셔라 이런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스텔플라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 짚어봤고요. 자, 지금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보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지 그리고 8월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오늘 이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8월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개별 종목군에 많이 진입하신 분들은 주가가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9월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종목을 손절을 하고 신규로 조금 봐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슈 시간에 분석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8월달 어떤 시장이 진행이 된 거고, 자, 그 시장의 흐름이 과연 9월까지 어떤 모멘텀을 통해 진행이 될지 8월의 흐름도 조금 알아보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같은 경우 조금 이야기해보면 우선 주요국의 지수 같은 경우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자, 제가 좀 흐름을 보자라면 국내 같은 경우도 어떻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신고가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나쁜 흐름은 이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돌아가 보자면 개별 종목군이 굉장히 내려가고 지수가 빠지지만 저는 딱 반으로 나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2주 같은 경우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만 3, 4주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기점이 언제냐면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좀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행이 된 시점이 바로 금리 인상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발언을 이야기한 시점부터 주가가 조금 지지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야기 드리자면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는 나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성강통신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그러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던 군이 바로 중국 관련 종목군은 굉장히 올라간 흐름을 좀 보여줬고, 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렉시트가 7월에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됐죠? 8월에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돈을 풀겠다라고 유동성을 내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내려가기보다는 보합세, 유럽 증시 전체적으로 오늘도 뭐 독일 증시가 올라갔지만 보합세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둘째 주까지 나쁘지 않았지만 금리 인상 이야기 나와주면서 외국인의 돈이 조금 회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외국인이 이렇게 금리 인상에 민감할까요? 바로 국내 증시가 대표적인 위험자산군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에서 돈이 금리 인상 된다라면 나가는 흐름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나쁜 흐름이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8월에 증시 등락률을 한번 제가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자라면 8월에 증시 등락률인데요. 항생 같은 경우 그리고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3포인트, 4포인트 정도의 조금 강한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은 아시아군에서도 나쁜 흐름이 아닌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스탁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1%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코스피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요. 1, 2주 같은 삼성전자가 조금 가져가면서 203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6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코스닥을 제외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고점 돌파해서 내려가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 강한 흐름보다는 횡보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선은 지금 S&P 같은 경우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8월에 어떤 종목군이 많이 움직였냐 보면 경기 방어주보다는 민간주 섹션에서 조금 많이 움직였다라는 특징이 나와요. 어떤 민간주의 특징에서 움직였나 제가 살펴보자라면 반도체라든가 은행 소재, 특히 자본재 같은 경우가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에 반해서 유틸리티, 전기전자 업종이나 유틸리티 전기 업종이라든가 혹은 음식이라든가 통신,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 섹션 쪽에서는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게 나왔다라는 특징이 8월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조금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이게 국내 증시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미국, 유럽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경기 민감주의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화학산업군 등이 선전을 해줬고요. 8월 돌아보자라면 어떤 종목군이 많이 안 움직였죠? 바로 바이오 섹션, 그리고 제약 섹션 같은 경우도 돈이 좀 들어오지 않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군 중에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약업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을 텐데, 자, 과연 9월 달에는 조금 반등이 나올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차트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을 좀 보자라면 S&P 500의 업종별 등락률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은행권, 자, 금융주가 오늘 제가 글로벌 시장 흐름 살펴봤지만 국내 같은 경우도 어떻죠? 우리은행, KB증권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도 8월 달부터 어떻죠? 장이 좀 연장이 되면서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천천히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은행권의 등락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두 번째 역시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고점 돌파를 보자라면 역시나 반도체주가 8월 달에는 강했다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9월까지도 저는 은행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보험이라든가 소비 내구재, 에너지 업체들 전부 다 경기 민간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반면에 어떤가요? 유틸리티 업종과 통신 서비스, 경기 방어주 종목군들은 떨어지는 모습, 거의 한 4%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통신주라든가 유틸리티 업종군들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올해 뭐 사상 최대 실적이 개선이 좀 기대감이 있지만 막상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경기방어주 종목군의 움직임이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고 있는데, 우선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의 흐름을 좀 살펴보자라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7월부터 조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섹션군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가장 큰 측면 중에 하나가 매출이 나와주는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는 종목군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줬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잭슨홀 컨퍼런스 미팅 이후에 주가가 지금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9월 금리 인상 모습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 기다리는 모습 때문에 확실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현재까지는 마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글로벌 차원에서는 특히 8월 증시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가, 그리고 향후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나 살펴보자라면 첫 번째로는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유동성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단기물 중심으로 마이너스 영향권에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모습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채권 금리 추이를 보고 계신데요. 자,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리 마이너스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유동성의 확대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의 자산 매입이 현재는 조금 끝난 모습 보여지지만 일본 같은 경우 어떤가요? 엔화의 악세를 진행을 하려고 돈을 지금 마구마구 뿌려대고 있죠. 유동성 공급을 자 계속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G20 회담이 이번 주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말에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여기서도 재정 통화 정책에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나와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돈을 쓰면서 부양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그럼 객관적인 M2 지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M2 지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2라는 게 결국에는 주요 국들의 통화량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예금이라던가 주요 통화량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유로존, 일본, 미국들의 M2 증가율 어떻게 되나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마구마구 풀어내도 사람들이 통화 증가율이 막상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살아나지가 않았는데, 통화 증가율 포인트를 보자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2015년부터 슬슬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일본이라던가 미국 그리고 유로존을 통해서 전부 다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M2 이야기, 통화량을 왜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통화량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나쁜 포인트는 아니다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는 유동성의 증가로 인한 9월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의 펀더멘탈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화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에 확대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도 정유학 업종군들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 만들어가면서 실적군이 나쁘지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을 국내 종목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외인 매수가 상반기에 이익이 좋았던 종목군들로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실적을 동반한 업종군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한국항공우주로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 어떤 이유죠? 결국에는 하반기에 실적이 3분기, 4분기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사실 금리 인상 포인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개별 종목군들의 실적이다. 근데 그 실적군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모멘텀을 통해서 지수가 조금 9월 같은 경우도 한번 반등해주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한번 다음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기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게 그냥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주가지수 12개월 선행 EPS 추이를 보고 있는데 EPS가 뭐죠? 개별 종목군들의 주당 순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어떻게 됩니까? 2분기에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등락폭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돈이 시장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요. 거기서 나와주는 통화의 정책이 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2분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지금 EPS 12개월 선행 EPS 추이를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기업군들이 뭐 경기가 안 좋다 혹은 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돈을 잘 벌고 있는 흐름이 바로 EPS 추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EPS 추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선행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 조금 이야기해드리자면 7월에 FOMC 사력이 공개가 됐습니다. 7월 FOMC 사력 공개가 8월 한 둘째 주에 공개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어요. 아직까지도 코스닥 개별 종목군들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9월 21일 날 9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날 아마 금리 동결을 하겠다라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아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추석 전후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만들어지다가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반등해주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 현재가 2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모멘텀이 공백기예요. 2분기 실적 모멘텀으로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이제 그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모멘텀의 공백기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이 매크로 경제에 포커스가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어. 거시 경제가 들어가는 거죠. 금리 인상이라던가 미국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는 9월 셋째 주 추석 끝나고 나서 국내 시간으로 보면 추석 끝나고 나서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어떤 흐름이 조금 진행이 될 거냐면 저는 이머징 마켓 ETF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내 증시 같은 결국에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자, 외국인의 돈은 어디서 나오죠? 바로 펀드에서 나옵니다. ETF 펀드가 규모가 굉장히 큰데 ETF 펀드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이 되는 순간 자산이 들어올 거예요. 이머징 마켓으로. 대만이라든가 대표적으로 한국 코스피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돈이 들어와주는 흐름이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이머징 마켓 돈이 들어와주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상승 랠리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포인트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안전자산군이 아니라 위험자산군으로 돈이 지속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막상 우리가 금리 인상된다라면 걱정을 많이 해요. 금리 인상되면은 종합주가지수 떨어지고 미국 증시도 안 좋아지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과거 차트로 돌아가 보자면 88년도 그리고 94년도, 00년도 어떻게 되죠?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에 코스피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카더라가 아니라 팩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설이 아니라. 자, 92년, 94년도 어떻게 되죠? 같이 동반 상승합니다. 자, 00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거치고 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 같이 올라가는 모습, 코스피 올라가고요. 자, 회색 실선이 코스피예요. 자, 지금 이 하단에 있는 파란색 선이 금리 인상인데, 자, 04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가장 황금기였죠. 중국 같은 경우가 GDP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던 경기 황금기에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고요. 그 시기에 코스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가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코스피 또한 지금 박스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3, 4년 동안 굉장히 멈춰있는데 자, 왜 이런 흐름이 나올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건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과열되는 걸 막겠다라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에는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소비가 증가한다라면 당연히 미국은 어떻게 되죠? 세계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사들이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TV라든가 현대자동차를 사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게 되는 선한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 인상이 순환적으로 천천히 단행된다라면 우리가 차트에서 보다시피 결국에는 코스피 또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전체적인 제가 흐름을 좀 살펴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 길게 우리가 시각을 좀 길게 보자라면 금리 인상이 단행된 시기에는 경기가 버블 시점이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흐름을 역사적인 시점을 통해 볼 수가 있다. 결국에 9월 같은 경우도 저는 추석 전후로 해서 올라간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우선 9월 금리 인상 21일 날 FOMC 회의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거 말고 좀 우리가 투자 포인트 짚어볼 포인트가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위원회, 금정이라고 하죠.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엔화가 지금 강세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단행을 할 겁니다. 엊그저께, 그러니까 며칠 전 같은 경우는 엔화가 조금 약세로 돌아서면서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대세적, 추세적 흐름이 엔화 강세이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일본 금정인 같은 경우도 아마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단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차트가 어떤 차트냐면 한일 주요 품목별 수출 경합도입니다. 이게 50 이상이면 수치가 높을수록 경합도가 심해요. 그러니까 일본 제품군들이랑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디랑 경쟁을 하죠? 바로 도요타나 혼다 같은 자동차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엔화 강세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겠지만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 이 경합도가 높은 종목군들은 어드밴티지니까 이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어떤 자동차, 어떤 섹션군이 가장 경합도 높냐 보면 자동차가 69 정도로 역시나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쳐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기기, 삼성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죠. 가장 경합도, 그리고 기계류, 충전기기, 정밀기기, 철강 제품까지 이렇게 경합도가 높은 제품군들의 포인트가 눈에 띄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학 제품까지 보면 우리가 전자제품, 화학, 철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환율 측면에서 보자라면 당연히 경쟁적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소 10% 정도는 원화가 엔화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간 폭이 낮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죠? 원화 약세가 환율이 지금 1,100원까지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경쟁력은 있습니다. 가격적인 경쟁력은 지금 엔화 포인트를 보자라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군 중에서도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죠?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을 이야기 드렸죠?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군 중에서도 일본과의 경쟁을 통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종목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제가 이거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전주 대비 올라가는 거 표를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로는 화학업종이 눈에 띄어요. 현재는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석유화학 제품군들, 특히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화학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모습. 철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이 중국 쪽에서 이제 어떻죠?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단행을 하고 있어요. 포스코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결국에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철강 같은 경우도 저는 하반기에 한번 볼 필요가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닌가. 9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9월달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업종군에 철강, 화학이 충분히 들어간다. 자, 기계조선으로 넘어가 보죠. 기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상반기에 나쁘지 않았죠. 두산 인프라코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는 업종군 중에 기계 업종군이 들어가는데, 하반기에도 역시나 이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을 보자라면 가장 빠르게 지금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 나왔죠? 한진해운 관련 모멘텀이 나와줬죠. 법정 관리가 지금 문제가 되면서 거의 하한가 정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해운주의 흐름이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리스크를 털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리스크가 나올 만한 리스크가 다 나왔기 때문에 해운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올해 하반기에는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악재는 거의 다 털어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많은 종목군들로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세 가지 업종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자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역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슈 시간에 살펴봤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수요와 공급 측면을 살펴보자라면 수요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소재 업종, 그러니까 뭐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약 10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한국 기업들이 가장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생각을 해보자라면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써서 반도체 업황을 만들려고 했을 때 누가 수혜를 입었냐 생각을 해보자면, 그때 바로 일본 업체들이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반도체 설비를 만들거나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수혜를 입었는데, 이 시점이 지금 돌아온다라면 중국 업체들의 이런 대규모 투자가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 과실을 한국 기업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몇 가지 더 이야기 나눠보자라면, 9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정이 9월 4일부터 5일까지 G20 정상회담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G20 정상회담 신문으로만 많이 접했었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라던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 일주일 전부터 이야기 드리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라면 어느 정도 사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드 관련 문제가 됐던 종목군들,
엔터,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그렇죠. 사드 관련해서 많이 내려왔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현재는 중국 관련주가 이런 모멘텀을 통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9월달 초까지는 G20 관련된 모멘텀을 조금 종목군의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G20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이 될 겁니다. 2008년 같은 경우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어떤 위기가 있었죠? 글로벌 위기가 2008년에 있었죠. 서브프라임으로 인한 아마 모든 조치가 그때 시행이 됐었는데 2010년 같은 경우도 재정정책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정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보실 필요가 어떤 정책이 나올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유동성이 증가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종목군들 G20 회담을 통한 아까 제가 이야기한 화학, 철강, 그리고 기계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군들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업종군들만 이야기하지만 개별 종목군들에 접근을 하자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군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제가 전체적인 흐름 8월 같은 경우도 국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 코스닥은 좋지 않았지만 글로벌 증시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개별 종목 쭉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9월 같은 경우는 9월 한 20일 정도로 전후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FOMC 회의가 기점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종목 쪽 내려가지만 그렇게 조금 걱정하기보다는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 가격 메리트가 이제 나와주는 종목군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분할 매수 접근한다라면 결국에는 10월 정도까지 들어간다라면 과실을 조금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진입해 볼 만한 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9월 증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수혜 업종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군 중에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갈 만할지 한번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증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9월 증시 전망까지 한번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결론을 보자라면 결국엔 유동성과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9월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지표가 나와주는 게 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시장이 좀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는 다 나쁘지 않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리 같은 경우도 동결된 가능성이 현재는 굉장히 높다라고 봤을 때는 지수가 9월 같은 경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가 조금 올라간다라면 가장 어떤 업종군이 수혜를 받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증권주가 가장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닥권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죠? 거래 시간이 30분이 연장이 됐었죠? 자, 이런 모멘텀, 거래대금을 증가로 인한 매출 포인트도 증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증시가 올라간다면 특히 코스피가 다시 한번 2060포인트를 뚫고 올라간다라면 증권주가 주도주가 되면서 한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자, 제가 오늘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자, 김경남의 선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자, 김경남의 선택은 바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렸는데요. 9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박스권에 멈춰 있지만 아마 S&P랑 다우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거나 혹은 이머징 마켓으로 리스크가 조금 높아지면서 리스크 온이라고 하죠. 이머징 마켓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자산군에서 돈이 위험자산군으로 들어간다라면 당연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이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증권업종이 저점 부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해주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증권업종군에서도 저는 미래에셋증권이 대장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래에셋 대우였죠. 대우증권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시작의 탑픽, 그러니까 가장 큰 종목군 중에 지금 대장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자라면 우선 자산관리가 안정적으로 기반이 되고 있어요. 위탁매매라던가 투자은행 IB죠. 트레이딩, 연금사업 등을 통해서 균형 있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자산 28조 원으로 국내 1등 증권사로 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NH증권이 가장 크다라고 하지만 자기자본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큰데 저는 규모의 경제를 아마 이뤄내지 않을까. 결국에 국내 증권사가 사실 다른 국가들보다는 대만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중소형 증권사가 많은 편인데 향후에는 M&A를 통해서 이번에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M&A 한 것처럼 M&A를 통해서 탑 3 내지 5개 종목군으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규모가 큰 미래에셋증권이 대장주로 향후에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종목의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종목 흐름 보자라면 이 종목이 사실 2015년부터는 흐름이 조금 많이 내려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5년부터 보면은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가죠.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많이 내려가서 바닥권에서 거의 1년가량, 그죠? 8개월가량 이렇게 횡보해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위아래 만들면서 매집형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자리 보자라면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렇게 매수를 조금 하단에서 매수해주고 있냐 살펴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자리는 고점 대비에는 좀 늘려주고 있는 흐름이죠. 지수가 8월에 그렇게 힘이 조금 없다가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늘려주는 포인트에 진입해 본다라면 저는 9월에 지수가 올라갈 때 충분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매수 포인트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23,350원인데, 자, 23,350원 충분히 진입 가능해요. 23,600원부터 23,300원 시장가로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 목표가를 잡아보자라면 28,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근인 28,000원까지는 지수가 올라간다라면, 코스피가 다시 한번 반등해 준다라면, 이머징 마켓 돈 들어와서 올라간다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28,000원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손절 가격은 19,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게 보자라면 저점 터치하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저는 훨씬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진입하신 분들은 분할로 청산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증권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 시각보다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적 28,000원까지 올라오면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어떻죠? 최소한 4만원대까지 들고 가는 전략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하반기에 한번 올라갈 만한 종목군, 특히 9월 달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군의 증권주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자본이 큰 미래에셋증권을 오늘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마음 편하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혹은 좀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한 종목 정도 증권주에 편입해 놓는다라면 계좌가 조금 커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한번 8월 전망, 9월 전망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내일 같은 경우는 바로 삼성전자 주도주였죠, 8월에. 자, 그렇다면 어떤 주도주가, 차기에는 어떤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 높은지, 내일 한번 어떤 주도주가 나올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내일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증권주 얘기했지만 9월 같은 경우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남에서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2시부터 강연회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강연회 같은 경우는 오신다라면 저는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좀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릴까 생각이 들어요.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강연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조금 유망하게 올라갈 거고 어떻게 우리가 좀 진입을 해야 대응이 가능한지 한번 이야기를 강연을 통해서 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 내일은 또 알찬 내용을 갖고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